예, 계속해서 보시죠. 반가로 9번 납세 의무자와 반가로 10번 납세자는 한꺼번에 묶어서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납세자가 있고 납세자 안에 납세 의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에는 다음 세 가지 자들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데 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인이 있고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합쳐서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고 이 반대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전 시간에 바로 배웠던 원천징수 의무자. 뭐 저 사장님이라거나 아니면 은행이라거나 이런 자들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대신 세금을 걷어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대신 갖다 내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이것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납세자라고 부른다 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에는 세 놈이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9번과 10번 해결됐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관련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습니다. 11번 2차 납세 의무자란 뭐냐?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2차 납세 의무자는 뭐 이러이러한 자들을 말한다. 뭐 법인의 과점주주라거나 아니면 과점주주가 세금을 안 냈을 때 법인이 대신 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보증인은 그냥 말 그대로 보증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뭐 보증이라는 말은 우리 흔하게 쓰니까. 과세기간이란 13번이요. 세법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뭐 당연하죠. 과세기간 예를 들어서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의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두 개로 쪼개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과세기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과세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1년이 1기와 2기 두 개로 나눈다. 그리고 하나의 기간이 6개월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나중에 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과세표준 아까 공부했었죠.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수량이 과세표준인 경우는 종량세라고 부르고 가액이 과세표준인 경우는 종가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15번 과세표준 신고서는 우리가 과세표준을 보통 그 신고 납부 세목인 경우에 대부분이 정부 부가과세 세목 3개, 상속증여, 종합부동산세 빼고는 전부 다 다른 모든 세금은 전부 다 뭐라 그랬죠?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했죠.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할 때 우리가 스스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세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이거 납부할게요 라고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과세표준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과세표준이 얼마였고 그리고 여기서 못 빼고 뭐 하니까 곱하기 세율 하니까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라는 납부세액까지도 당연히 명시가 돼 있겠죠. 16번 신고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잘못 신고했을 때 여기에 뭐 숫자상 더하기 빼기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내야 되겠죠. 그거를 수정신고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17번 법정 신고기한은 언제까지냐? 법인세 같은 경우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 약간 오타가 있네요. 우리 책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써 있는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예, 이렇게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예를 들면 A법인이라는 법인은 매년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는 법인이고요. B법인이라는 법인은 매년 12월 24일 날 결산을 하는 법인이다. 자, A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12월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니까 3월 31일 날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법인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B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12월 31일로부터 3개월이니까 얘도 역시 3월
31일 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산기가 다른 법인이더라도 12월 달에 결산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그냥 3월 말에 일괄해서 거두려고 행정 편의상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 책에 써 있는 것처럼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면 얘는 3월 31일이 되는 게 아니라 B법인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달 마감을 하는 법인은 그냥 똑같이 3월 31일까지 다 걷자라는 의미에서 법문구를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요. 이런 의미는 그 밑에도 나옵니다. 상속이나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2월 달에 증여를 받았으면 6개월 뒤인 8월 말에 일괄해서 상속세를 걷겠다. 상속을 받았으면 2월 달에 증여를 받았으면 그냥 2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5월 말에 일괄해서 받겠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안 그러면 일할 계산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한이 막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귀찮다는 얘기죠. 그냥 한 달 단위로 뭉텅뭉텅 받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뭐뭐뭐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라는 법문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소득세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리고 OT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라고요?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간이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네요. 마침 안 지웠네요. 자, 1기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냐 하면 25일 이내. 다시 말하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요. 2기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냐 하면 역시 25일 이내.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우리 자격증을 따시고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혹은 기장대리를 하는 법무법인에 취업을 해서 직원이 되실 수도 있고 거기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업체에 들어가건 세무법인, 법무법인, 개인세무사 사무소에 들어가건 간에 이때가 이전에 한 이틀 동안이 굉장히 바쁩니다. 거의 밤새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요 기간 동안 있었던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타이핑을 하고 다 산출해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때까지 내야 되니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월 20며칠 날이 굉장히 바쁩니다. 예. 이게 끝나고 나면 그래서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좀 한 2, 3일 정도 휴가를 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특별 보너스를 주면서 주기도 하고요. 두 개를 다 하기도 하고요. 특별 보너스를 주면서 고생했으니까 2, 3일 쉬어라.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한 3, 4일 동안 밤을 샜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18번 세무공무원 넘어가고요. 19번 정보통신망, 20번 전자신고, 정보통신망, 전자신고 21세기는 IT의 세상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편으로 접수하고 우편으로 받고 실제로 가서 돈 싸들고 와서 이렇게 주섬주섬 돈 챙겨가지고 납부하고 이런 세상을 지났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홈택스 www 홈택스.or.or은 국가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or.kr 여기 들어가 보시면 홈택스라는 이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이 홈택스 들어가 가지고 마이 페이지 같은 거 딱 누르시면 내가 여태까지 납부한 세금 그리고 내가 내야 될 세금인데 아직까지 못 낸 세금 이런 것들이 쭉 일목요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안내에 따라서 쭉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신고하고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별 얘기 아니고요. 21번 특수관계인을 보면 특수관계인은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항은 아닌데 출제될 때마다 조금씩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특수관계인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몇 개로 나뉩니까? 세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혈연관계, 혈연관계라고 하지 말고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할게요. 친족관계.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경제적 연관관계.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경영지배적 관계. 예,
이런 것들을 그냥 개념 정도만 쭉쭉 아시면 됩니다. 친족관계라는 거는 누가 나와 특수관계인인가? 친족관계라는 걸 한번 쭉 볼까요? 1번 육촌 이내의 혈족을 말합니다. 혈족이라는 게 뭐죠? 피로 연결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랑 내 아내는 뭐 부부간이니까 촌수로 따지면 무촌이지만 나와 내 아내가 혈족관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피로 연결된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연결된 사이지. 그러니까 나와 내 아내는 혈족이 아니고, 혈족이라는 거는 그 뭐 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 내 아들, 내 손자.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피로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뭐 아버지 말고 어머니와 나도 혈족 관계긴 하죠. 어머니의 피를 아버지한테 반 받고 어머니한테도 반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피로 연결된 관계. 나의 아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혈족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의 뭐 아들, 며느리가 되겠네요. 며느리도 혈족이 아니죠. 할머니는 나의 혈족이죠. 이런 식으로 핏줄로 연결되는 사람들을 혈족이라고 불러요. 근데 6촌 이내의 혈족이다. 촌수 따지는 방법 아시죠? 이거 뭐 민법상 개념이기도 하고 상식이기도 한데 세 가지만 아시면 되죠. 부모, 자식 간에는 몇 촌이라고요? 1촌이고요. 형제 간에는요? 2촌이고요. 그 다음에 부부 간에는 무촌, 촌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 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나랑 아버지랑은 몇 촌이라고요? 부모 자식 관계는 1촌.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 동생은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 동생은 2촌이죠. 1 더하기 2 하면 나와 아버지의 동생은 몇 촌이 되는 거죠? 3촌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분을 뭐라고 부르죠?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촌수가 3촌이니까. 예, 뭐 이모도 고모도 마찬가지고 이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삼촌 관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나와 아버지의 아버지인 나와 할아버지는 몇 촌 관계죠? 2촌 관계죠. 이런 식으로 촌수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는 건너갈 때 촌수가 없고요. 어쨌건 6촌 이내의 혈족, 사실 민법상으로는 친족을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정의하는데 우리 국기법에서는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게 정의하고 있다. 뭐 좀 치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6촌 대신에 4촌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틀렸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 민법상 개념이고 우리 국기법상은 6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이라고 한다. 자, 나번 보니까 4촌 이내에 인척이 나오네. 인척이라는 말이 뭘까요? 인척 뭐 사극 같은 데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인천이 아니라 인천은 저기는 도시 이름이고, 인척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인척이라는 것도 민법상 개념이거든요. 다음의 자들을 인척이라고 한다라고 민법에 3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데 그냥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그 다음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어이구, 굉장히 헷갈리네요. 배열배를 인척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 일상 용어로 한번 찾아봅시다. 혈배가 누굴까요? 내가 있으면, 제가 이제 남자니까 남자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있으면 내 혈족이면 나의 형이 되겠죠. 형의 배우자는 누구죠? 형수죠. 아, 혈족의 배우자의 얘는 형수가 있구나. 형수가 나와 무슨 관계다? 인척 관계다 라는 거죠. 배우자의 혈족을 찾아볼까요? 나의 배우자, 부인이라고 하죠. 부인의 동생. 아, 나와 내 부인의 동생, 다시 말하면 처제나 처남도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인척의 한 종류구나. 혈배혈은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혈족의 배우자가 이거죠. 이거의 혈족, 그러니까 형수의 뭐 동생. 형수의 동생을 뭐라고 부르죠? 사돈,
사돈, 총각, 사돈, 처녀. 뭐 이 정도로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예, 내가 여자라면 뭐 도련님이나 그 시누이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시누이는 아니구나. 어쨌든 뭐 도련님이나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용어 가지고 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남녀 불평등한 용어가 뭐 돼 있으니까 바꾸자. 뭐 지금 뭐 그런 거 말씀드리는 시간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어쨌건 간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혈족의 배우자인 형수, 배우자의 혈족인 처제 처남,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사돈 총각이나 사돈 처녀, 이런 사람들을 인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인척이 나의 뭐다? 국기법상 특수관계인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답은 배우자, 당연하죠. 무촌이니까. 라번, 친생자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의 혈족. 내가 젊었을 때 사고를 쳐가지고 혼외자를 한 명 낳았는데 그 혼외자를 내가 입적시키지는 않고 그 혼외자가 입양기관을 통해서 딴 데로 입양을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호적상 내 자식으로 올라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올라있지만 얘와 나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가 되니까 이런 혼외자들 같은 경우도 나의 뭘로 본다?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당연하죠. 동그라미 2번, 3번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임원 사용인 듯 경제적 연관관계. 그러니까 임원이나 내가 회사라면 우리 법인을 통해서 우리 법인으로부터 월급 받고 먹고 사는 임원이나 종업원들과 우리 법인과의 관계가 경제적 연관관계로 맺어진 특수관계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나번은 좀 포괄적이네요. 내가 돈 벌어서 이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먹여 살리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뭐라고요? 경제적 연관관계로 맺어진 특수관계인이 된다. 조금 좀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네요. 이거 가지고 실제로 이 판례상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냐 없냐, 실제로 있다면 용돈 받은 게 얼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법정에서 많이 다투기도 해요. 뭐 답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3번은 더 볼 게 없습니다. 가장 길기는 하지만 그냥 경영지배관계다. 다시 말하면 회사 중에서 우리가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자회사 관계, 계열사 관계, 계열회사 관계,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금융지주라는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우리금융그룹이 있고 뭐 우리은행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삼성과 뭐 현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현대가 왕자의 난 이후로 뭐 회사가 좀 쪼개지긴 했는데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님이라는 그 정주영 씨의 아드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현대자동차 계열사로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안에서도 기아차, 현대기아차, 아니면은 그냥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차, 뭐 이런 애들과 얘가 제가 지배주주는 확실하게 지금 보지 않아갖고 모르겠지만 모자회사 관계 아니면 최소한 계열회사 관계는 되는 거죠. 이렇게 현대자동차 그룹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애들, 얘와 얘는 무슨 관계다? 경영지배관계를 통한 특수관계인이다 라는 거죠. 그런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가번, 나번 열심히 읽으면서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모자관계, 모자회사 관계 혹은 계열사 관계를 말한다, 이 정도만 딱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래요. 22번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신고 납부한 세금이 좀 뭐라 그럴까,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저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탈세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조금 신고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과세관청에 가서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거, 그런 거를 세무조사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국기법 맨 뒤쪽에 가서 보칙이라는 데서 세무조사의 그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기간 같은 거를 자세히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단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끝났는데 저기 아까 몇 번이었죠? 가산세와 가산금에 조금 추가를 좀 해놓기 바랍니다. 우리 책에는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써 있어가지고 조금 시험에 나올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산세와 가산금. 자, 가산금은 부과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거를 말을 합니다. 가산세는 뭐냐 하면 신고 납부에 오류가 있을 때 부과하는 거를 가산세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는 개념이 약간 좀 안 잡히죠. 그냥 암기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단어만 암기하고 그리고 제가 밑에 써드리는 걸 지금 여기 써드리는 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가산금은 뭐냐 하면 일종의 연체이자 개념이다. 그 한 달에 1.2%씩 연체이자 형식으로 냈어야 될 걸 안 내는 거에 대해서 걷는 세금이 가산금이에요. 가산세는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뭐 10%에서부터 20%도 있고 40%도 있고, 이건 나중에 저 뒤에 가산세 파트에 가서 다 배울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10,000분의 3씩 이자 개념으로 걷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부 다 이자 개념인데 얘는 이자 개념까지는 아니다. 이자 개념인 것도 있지만 이자 개념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세목의 일종이다.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얘는 세목이 아닙니다. 가산금은,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은 법인세 세목과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는 법인세 세목의 일종이라고요. 그냥 법인세 본세와 가산세를 합쳐가지고 법인세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아까 저기 몇 번이죠? 4번. 반가로 4번 가산세 파트에다가 뭐 필요한 거 이렇게 쭉 가피를 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기간과 기한이라는 게 나오네요. 기간과 기한. 기간과 기한은 뻔하죠. 기간의 정의가 바로 밑에 반가로 1번인가요? 거기 양가로 1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기간이란 두 시점 사이에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시간적 사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엄마가 시장 가시면서 오전 11시에 야, 나 나갔다 올 테니까, 나 엄마 시장 갔다가 동창회까지 쭉 갔다 올 테니까 너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숙제해놔 라고 말하고 갔다라고 치면 기간은 언제입니까? 기간. 어머니가 나가신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해놓으라 그랬어요? 6시까지 해놓으라 그랬죠. 오후. 자, 이런 이 시간적 볼륨을 기간이라고 부르고, 기한은 언제예요? 기한은 숙제를 마무리해야 되는 바로 그 마지막 종료 시점. 언제까지? 6시 정각이 기한이 되는 거죠. 자, 숙제를 내가 해야 될 기간은 11시부터 6시까지라는 볼륨으로 표시가 되고, 숙제는 언제까지를 기한으로 완료를 해야 됩니까? 6시를 기한으로 완료를 해야 된다. 간과 한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양가로 2번 기간의 계산을 볼까요? 반가로 1번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는 즉시부터 계산한다. 뭐 뻔한 말이고요.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한다. 자, 민법의 대원칙이기도 한데 우리 국기법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민법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초일 불산입 뭐냐면 첫 번째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예요. 3월 5일부터 3월 5일에 기산하여 5일 내에 납부하십시오 라는 고지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언제까지 납부해야 됩니까? 3월 5일부터 5일 내에. 자, 초일이 뭡니까? 3월 5일 날 첫 번째 날을 의미하는 거죠. 얘를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고 5일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숫자 셀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도 그럽니다. 저 같은 전문가들도 전부 다 손가락으로 세요. 이런 거 셀 때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막 내가 손가락으로 세면 옆에 학생한테 괜히 없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손가락으로 세십시오. 그래야지 정확합니다. 자, 손가락으로 세볼게요. 5일. 3월 초일은 불산입하니까 6일부터 들어가죠. 6, 7, 8, 9, 10. 언제가 기한이죠? 3월 10일 날이 기한이 되는 겁니다. 기한은 3월 10일이다. 자, 3월 10일을 뽑아낼 때 어떤 원칙을 썼죠?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쓴 겁니다. 3월 5일은 기산하지 않고 6일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5일을 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초일불산입이 얘가 원칙이잖아요. 원칙. 이거에 대한 예외가 딱 2개가 있어요. 2개. 이것도 사실 시험에 뭐 딴 거 더 중요한 게 많은데 이거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저는 못마땅한 문제긴 한데 예외 2개 뭐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야죠. 첫 번째 뭐냐 하면 0시부터 기산되는 거. 예를 들면 Financial Reporting System, 재무제표, 여러분들 그 재무회계도 지금 같이 배우고 계시죠? 재무제표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재무제표, 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나 뭐 이런 애들은 1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1월 1일 날인 초일을 산입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예외는 뭐냐 하면 탄생이라고 할까? 예, 사람이 탄생했을 때. 뭐 우리 아이가 뭐 4월 4일 날 탄생을 했다. 오전 8시에. 그러면 이 아이에 관한 거에 대해서 기산을 할 때는 4월 4일인 초일을 산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 2가지 예외 빼고는 전부 다 무슨 원칙을 따른다? 초일불산입 원칙을 따른다. 기간의 만료점을 볼까요?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할 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그냥 원칙이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2번.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할 때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뭐 당연하죠. 세 번째. 주,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뭐 3월 5일부터 1년을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면 기한은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뭐 2019년 3월 5일부터 1년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해인 2020년 3월 며칠이요? 며칠? 4일이 되는 거예요. 그 전날이래잖아요. 3월 4일, 5일의 전날 3월 4일을 연으로 한다. 자, 2월 14일부터 한 달을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면 3월 며칠이요? 3월 며칠? 13일이 되는 거죠. 그 전날이래잖아요. 전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일주일을 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다음 주 무슨 요일? 월요일이 되는 거죠. 월요일. 화요일의 전날이니까. 예.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내가 납부고지서를 하나 받았는데 당신 2월 31일까지 내십시오. 2월 31일까지 세금 1,000만 원 내십시오 라는 고지서 받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2월 30일이라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아싸 이거 무효다 그러고 안 내도 됩니까? 아니죠. 이 규정에 의해서 내긴 내야 됩니다. 언제요? 2월 28일 날이 말일 날이지 않습니까? 2월 28일까지 내야 돼요. 잘못 써져 있더라도 2월 40일이라고 써 있더라도 그 달의 말일까지 내야 됩니다. 어떤 때는 2월 28일이고 어떤 때는 2월 29일까지 있죠. 이거를 우리는 윤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윤년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우리같이 이제 세금 계산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셨으니까 세금 계산하고 숫자 계산하는 사람들은 언제가 윤년인지를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하루 차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산세 막 20% 40%까지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확한 기한이 언제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할 계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가 윤년인지 알아야 되는데 언제가 윤년이냐 하면 올림픽이 열리는 해가 윤년입니다.